그날 제가 아들네 집에 들어서자마자 금지옥 옆 손주가 제게 속삭인 첫마디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가 유난히 덤벙대서 그렇다며 웃어넘겼고 아들은 제 걱정이 지나치다고만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한 늙은이의 노파심에 사로잡혔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옥상에서 제가 본 그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은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하는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제게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냐고, 어쩌면 저렇게 똘똘하고 싹싹한 며느리를 얻었냐고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제 눈에도 그랬습니다. 내 며느리 서연이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보석 같은 아이였습니다. 멀끔하게 잘 차려입고 다니는 모습이며 나무랄 데 없는 살림솜씨, 그리고 저를 대할 때마다 어머니 살갑게 구는 그 고운 마음씨까지 40이 넘은 나이에도 처녀 때처럼 팽팽한 얼굴로 웃으며 제 손을 잡을 때면 저는 딸 없는 서러움도 다 잊을 만큼 그 아이가 참 예뻤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진우 녀석이 저런 복덩이를 어디서 데려왔을까 싶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혼자 실실 웃음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아들 녀석 역시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워 입이 귀에 걸려 살았습니다. 저들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제 평생의 고생이 다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저 반듯한 가정이 오래오래 평안하기만을 바라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그림의 한가운데에는 제 목숨보다 귀한 손주 9살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까르르 웃는 소리가 온 집안을 채우던 아이, 제 품에 안겨 할머니 최고하고 엄지를 치켜 세우던 그 사랑스러운 아이. 며느리 서연이는 그런 민준이를 어찌나 극진히 키웠는지 모릅니다. 아이 옷 하나를 사도 제일 좋은 상표로만 골라 입혔고 아이 입에 들어가는 음식 하나하나 유기농이니 뭐니 따져가며 먹였습니다.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도 며느리는 똑 부러지는 완벽한 엄마로 통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며느리가 참으로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내가 못해준 것들을 저 아이는 다 해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웃던 민준이가 부쩍 말이 없어졌습니다. 거실 구석에 앉아 제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땅바닥을 내려다보는 날이 많아졌고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화들짝 놀라며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꼭 죄라도 지은 아이처럼 말입니다. 하루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들고 아들네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보고 민준이가 달려 나오는가 싶더니 주방에서 민준아, 손 씻어야지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아이의 어깨가 움찔하고 굳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아이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눈만 굴리고 있는 손주 녀석의 모습이 어찌나 마음에 걸리던지요. 아가, 민준이 어디 아프냐? 애가 왜 저렇게 기운이 없어?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과일을 깎아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뭐려? 애들이 다 클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했는데 몇 개 틀렸다고 속상해서 그러나 봐요. 워낙 승부욕이 강한 애라. 참으로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아들 녀석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유난 좀 떨지 마세요. 서연이가 얼마나 잘 키우는데요. 애가 좀 조용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엄마가 자꾸 그러면 서연이 부담스러워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돌덩이 하나가 툭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손주가 걱정되어 한 말인데 어느새 저는 유난스러운 시어머니, 며느리 눈치도 없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괜찮다며 제 어깨를 다독였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정말 내 오랜 걱정병이 또 도진 걸까? 스스로를 다그치며 애써 그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그리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눈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을 때 아이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잠깐의 굳은 표정.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게 우리 아들 밥 더 먹을까? 하고 묻던 며느리가 아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무섭게 식어버리는 그 눈빛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한 번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방 안에서 민준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책을 읽고 있던 며느리의 입에서 아주 작게 저놈의 자식, 진짜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아가 뭐라고 했어? 하고 묻자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긋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민준이가 또 장난감 정리를 안 해서요. 제가 얼른 치워야죠.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서는 며느리의 등 뒤로 방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려는 민준이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쉿하고 경고하는 그 싸늘한 눈빛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건 뭐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저것은 그런 종류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원수를 대하는 듯한 차가운 경멸과 분노가 그 짧은 순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이고 남자애라 그런지 온 방을 돼지우리로 만들어놨네요, 어머니 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 완벽한 연기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헛것을 본 것일까? 내가 정말 늙고 병들어 헛것이 보이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낮에 보았던 며느리의 그 섬뜩한 눈빛과 공포에 질려있던 민준이의 얼굴이 쉴 새 없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서연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을 리가 없어. 필시 내가 오해한 것일 거야. 밤새도록 제 자신을 타이르고 또 타일렀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딸이나 마찬가지인 아이인데 내가 어찌 내 딸을 의심할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민준이가 좋아하는 생선이라도 한 손 사들고 다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일은 그저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의 공기는 어제와는 또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평소보다 더 과장된 미소로 저를 반겼고 아들은 이유 없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제 바지 자락 뒤에 숨어서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그저 하룻밤의 악몽으로 끝나주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씨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제 심장을 새까맣게 태워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 며칠 동안
거의 매일같이 아들네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핑계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준다. 민준이 얼굴이 보고 싶다. 그냥 심심해서 들렀다. 하지만 제 진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 며느리 서연이의 진짜 얼굴을, 그리고 내 손주 민준이가 흘리는 눈물의 이유를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너무나도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제가 찾아갈 때마다 며느리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민준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를 대하듯 했고, 아들 앞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현명한 아내 행세를 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 앞에서 제 의심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어쩌면 정말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늙은 내 눈이 침침해서, 내 귀가 어두워서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들은 것이 아닐까. 제 스스로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망상에 사로잡혀 내 아들의 이 평화로운 가정을 내 손으로 망치려 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민준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지를 받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저녁 내내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아들 녀석은 퇴근하자마자 민준이의 가방부터 뒤졌습니다. 우리 민준이 오늘 시험 잘 봤어? 아빠한테 100점짜리 시험지 보여줘야지. 아들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손주 녀석이 칭찬받을 생각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에서 시험지를 꺼내는 민준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구겨진 시험지를 아빠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김민준,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점수야?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여다보니 빨간 색연필로 그어진 줄이 2개 보였습니다. 80점. 9살 아이에게는 충분히 잘한 점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했어? 이번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아빠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옆집 영수는 매번 올백을 맞았다는데 넌 대체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야? 아들의 고함 소리에 민준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진우야, 애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니? 9살짜리가 8개나 맞았으면 잘한 거지. 뭘 더 바래. 그러자 아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좀 가만히 계세요. 애벌은 나빠져요. 다 어머니가 저렇게 오냐오냐 감싸고 도니까 애가 저 모양인 거 아니에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아들이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어떻게 내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묵묵히 과일을 깎고 있던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민준이 탓만 할 것도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인 거려. 저는 그 순간 며느리가 제 편을 들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내 며느리는 착한 아이야 하고 안도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다음 말이 제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제가 어머니 신경 쓰느라 며칠 민준이 공부를 제대로 못 봐줬더니 애가 금세 티가 나네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여보. 다 제 불찰이에요. 그 말을 듣는 아들의 얼굴이 누그러졌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야. 당신이 뭘 잘못했어.
일하랴, 살림하랴, 애 공부까지 시키랴. 당신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 다 저놈이 속을 썩이는 거지.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우리 서연이가 애 공부 더 잘 봐줬을 텐데. 다 어머니 탓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의 분노는 분명 손주인 민준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그 교묘한 말 한마디에 모든 화살의 방향이 교묘하게 저를 향하도록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순식간에 아들의 완벽한 가정에 불쑥 끼어들어 손주 교육까지 망치는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숨을 푹 쉬며 민준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김민준, 너 이리 와. 오늘 잠은 다 잤어. 이거 다 맞을 때까지 방에서 못 나올 줄 알아. 그리고는 공포에 질린 아이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저는 또다시 보았습니다. 아들이 보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 민준이를 향해 번뜩이는 그 섬뜩하리만치 차가운 눈빛을 말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아이는, 내 며느리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분노를 이용해 아이를 통제하고 그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림으로써 자신은 희생적인 아내이자 엄격한 엄마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우야, 너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거니? 서연이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경멸이 가득한 아들의 눈초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대체 서연이가 뭘 어쨌다고요? 어머니 눈에는 당신 아들 고생하는 건 안 보이고 당신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는 안 보이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이 집에서, 내 아들의 가정에서 나를 믿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구나. 내 아들은 이미 저 완벽한 아내의 편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고, 제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며느리의 말만 고지곳대로 믿을 터였습니다. 저는 이 거대하고 단단한 성벽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고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는 쫓겨나다시피 아들네 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제 뺨을 때렸지만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만큼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내 손주에 대한 미칠 듯한 걱정이 뒤섞여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귓가에는 아들의 모진 말들과 며느리의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 그리고 방으로 끌려가던 민준이의 겁에 질린 얼굴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 손주가 저 악마 같은 계집의 손에 망가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알아내야만 해. 저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야 말겠어. 그것이 설령 내 아들의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 될지라도 내 손주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멈추고 서서 불 켜진 창문을 올려다보며 굳게, 아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약하고 눈물 많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와 싸우기로 결심한 한 마리의 늙은 암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녀석의 눈치를 보지도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한다. 저 가증스러운 며느리 녀석의 가면을 벗겨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내 손으로 찾아내야만 한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 교활한 계집애는 제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경계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들끓는 분노와 복수심을 억누르고 이전보다 더 어수룩하고 인자한 시어머니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지난번엔 내가 미안했다. 늙은이가 괜한 노파심에 너희들 힘들게 한 것 같아. 이젠 정말 신경 안 쓸 테니 너도 내 마음 오해하지 말아다오. 저는 일부러 며느리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제 눈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이내 안심했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뭐려? 다 저희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 거 아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민준이 예쁘게 봐주세요. 그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느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더라. 내가 그 가면을 쓰고 웃을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저는 그날 이후로 더욱 자주 아들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거실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쑤신다, 핑계를 대며 안방에 들어눕거나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민준이가 숨겨놓은 그림일기라도, 며느리가 무심코 버린 메모 쪽지라도 뭐든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째. 해는 쨍쨍하고 바람 한 점 없는 주말 오후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대청소를 한다며 부산을 떨었고 아들은 회사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겼다며 출근을 한 상태였습니다. 집에는 저와 며느리 그리고 민준이 이렇게 셋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불 빨래를 한다며 세탁기를 몇 번이나 돌렸고 저는 소파에 앉아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잔뜩 쌓인 빨래 바구니를 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날이 너무 좋아서 이불 좀 옥상에 널고 오려고요. 쉬고 계세요. 옥상.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녀석의 2층 집은 집안의 계단을 통해서도 옥상을 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사방이 트여 있어 햇살은 가득했지만 담벼락이 높아 이웃집에서는 결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서 좀 거들어 줄까? 이불이 무거울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뭐려? 금방 널고 올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고 계세요. 며느리는 단호하게 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민준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민준, 너도 따라와. 내가 덮는 이불인데 너도 너는 거 도와야지.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이상할 정도로 낮고 차가웠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 등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할머니랑 있을래.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빨리 따라오지 못해. 결국 며느리는 민준이의 팔을 잡아 끌고 계단으로 올라섰습니다. 안 돼. 저렇게 둘만 보내서는 안 돼.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에서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소리나지 않게
살금살금 며느리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2층으로 향하는 집안의 계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계단을 한 칸 오르는 며느리의 뒷모습과 그 손에 힘없이 끌려 올라가는 민준이의 작은 그림자. 제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들이 2층을 지나 옥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계단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 내가 오해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마지막 계단을 올랐을 때였습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닫히다 말고 아주 살짝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무슨 꼴이니?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살 줄 알아? 그것은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기에 차고 증오로 가득 찬 완전히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철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울음과 공포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못한 걸 아는 놈이 그 모양이야? 아빠 앞에서는 그렇게 실실 웃음이 나와? 이 연기자 같은 놈. 내가 내 속을 모를 줄 알아? 내가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것 같냐고. 짝!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울어. 내가 지금 뭘 잘했다고 울어. 뚝 그치지 못해? 그 눈물 당장 그치지 못하냐고. 저는 저도 모르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저 악마 같은 계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들어간다면 저 계집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민준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 생각에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열린 문틈으로 옥상 안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그 끔찍한 광경을. 며느리는 햇살 아래 널어놓은 새하얀 이불을 배경으로 서서 9살짜리 제 손주의 뺨을 거세게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손뭉치처럼 이리저리 나뒹굴며 그저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증오와 광기로 일그러진 악마의 얼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저를 향해 웃어 보이던 그 고운 입술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욕설들을 아이에게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내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고 숨이 쉬어지질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먼저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쿵 하고 계단에 부딪히는 소리에 며느리의 움직임이 멈칫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들켰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여기서, 이 끔찍한 공간에서 당장 벗어나야만 한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계단을 굴러 내려오듯 뛰어내렸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무릎이 깨지는 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에는 방금 보았던 그 지옥 같은 광경과 제 손주 민준이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계단을 굴러내려와 1층 거실에 도착했을 때 눈부신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집, 내 아들의 완벽했던 가정, 내 며느리의 그 상냥했던 미소,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바로 방금 전 저 위층 옥상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집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끄끄거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정말 현실인가? 내 손주가, 내 금지옥 옆 손주가 저런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단 말인가?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계단에서 헛디뎌 까진 무릎에서 흐르는 피와 제 심장을 찢는 고통은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똑똑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영혼은 텅 비어버렸고 제 육신은 그저 껍데기만 남아 비틀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낯설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쓸고 닦으며 살아온 나의 집인데도 마치 남의 집에 잘못 들어선 것처럼 모든 것이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켜지지 않은 불 싸늘한 공기, 그리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 적막함 속에서 저는 길 잃은 아이처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발밑이 꺼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딛고 서 있던 세상 전체가 사실은 살얼음판이었고 바로 오늘 그 얼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텅 빈 벽을 몇 시간이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기도 했고 반대로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뒤엉켜버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옥상에서 보았던 그 끔찍한 광경이 마치 망가진 영상기 필름처럼 제 눈앞에서 쉴 새 없이 재생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일그러진 얼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무슨 꼴이니? 하는 그 증오에 찬 목소리, 손주의 겁에 질린 눈동자, 그리고 살점이 부딪히는 그 끔찍하고 둔탁한 소리 귀를 막아도 눈을 감아도 그 잔상은 지워지지 않고 제 뇌리에 파고들어와 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깊도록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픔도 갈증도 시간의 흐름조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 기계음이 마치 제 심장을 꿰뚫는 비명처럼 느껴져 온몸을 경련하듯 떨었습니다. 발신인은 내 아들이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까, 제 심장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리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셨다면서요. 서연이랑 저랑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걱정.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너희가 감히 걱정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 그 완벽한 연극을 끝내고 돌아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내게 안부를 묻는 너희의 그 뻔뻔함에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비명과 욕설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좀 들어왔다. 제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마른 채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러게 제가 무리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연세도 생각하셔야죠. 아무튼 알았어요. 푹 쉬세요. 아, 그리고 민준이가 아까 어머니 찾던데 내일 아침에 들르시겠어요? 민준이가 나를 찾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그 지옥 같은 매질을 당하고 나서 할머니를 찾고 있단 말인가? 아이는 모르고 있겠지. 바로 그 시각 제가 문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비겁하게 도망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 듣고 계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시커먼 덩어리 같은 것이 울컥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혐오감과 죄책감이었습니다. 나는 비겁한 늙은이다. 내 손주가 저 악마의 손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도 무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망쳐버린 할미 자격도 없는 비겁한 겁쟁이다. 민준이가 제 등 뒤에 숨으려 할 때 내가 그 손을 잡고 함께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 옥상에 둘만 보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내 손주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내 탓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맞은 매가 마치 내 등과 내 뺨에 떨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저려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잿빛으로 밝아오는 새벽 창문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 내가 지금 흘리는 이 눈물 한 방울이 내 손주에게는 피눈물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민준이는 영원히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내가 약해지면 저 악마 같은 계집은 더욱 기세등등해져 내 손주를 옥죄일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자 신기하게도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슬픔과 죄책감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내 손주를 저 지경으로 만든 그 악마 같은 계집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며느리의 말만 믿고 제 자식을 방치한 어리석은 내 아들에 대한 분노,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비겁하게 도망쳤던 나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분노는 슬픔보다 뜨거웠고 죄책감보다 훨씬 더 단단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퉁퉁 부은 눈,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 그리고 공포와 절망으로 얼룩진 늙은 여자의 모습.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아니, 제 자신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박정순, 정신 차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아니, 죽어서도 안 돼. 저는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죽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선택이다. 나는 살아야 한다. 살아서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만 한다. 내 손주를 저 지옥에서 구해내고 저 악마 같은 계집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이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다. 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 속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철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결심만이
제 눈 속에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몸단장을 했습니다. 가장 아껴두었던 고운 옷을 꺼내 입고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낡은 옷반지도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기나긴 전쟁에 나서는 군인이 갑옷을 챙겨 입는 것과 같은 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가야 할 길은 가시밭길보다 더 험하고 지옥 불보다 더 뜨거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끝에서 저는 제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 내 가정,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 손주 민준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제게 남겨준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 돈을 아들 녀석 사업 자금에 보태줄까, 손주 녀석 대학 등록금으로 남겨둘까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돈의 주인은 정해졌습니다. 이 돈은 앞으로 시작될 이 기나긴 전쟁에서 나의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변호사를 사고 증거를 모으고 내 손주와 함께 살아갈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의 나는 절망과 공포에 질린 패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문을 열고 나서는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손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와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다. 기다려라, 민준아.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있어라. 이 할미가 어제는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오늘은 너를 구하러 갈 것이다. 이 할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너를 그 지옥에서 꺼내주마. 그리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끔찍하며 가장 위대한 전쟁이 바로 그 순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결심한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용산의 전자상가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복잡한 곳을 이른이 넘은 제가 헤매고 다니는 모습은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냥을 준비하는 사냥꾼이었고 사냥꾼에게는 무엇보다 예리한 무기가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몇 군데를 기웃거리다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젊은 총각 하나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뭘 찾으세요? 라디오? 보청기? 저는 그 물음에 대답 대신 제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돈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내본 적 없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성능이 좋아서 옷깃에 스치는 소리까지 다 잡아낼 수 있는 녹음기를 주시오. 젊은 총각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게 손톱만 한 크기의 까만 기계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지만 늙고 둔한 제 손가락으로 그 작은 단추들을 누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그 작은 기계를 손에 익히기 위해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켰다, 껐다, 녹음했다, 지웠다. 마치 처음 글씨를 배우는 아이처럼 수백 번을 반복했습니다. 이 작은 쇳덩어리가
내 손주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저는 다시 인자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잔뜩 해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뭘 이런 걸 다 해오셨어요. 제가 해도 되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천사 같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되뇌며 겉으로는 온화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요즘 내가 힘든 것 같아서 내가 좀 해왔다. 진우랑 민준이 많이 먹이렴. 제 목표는 단 하나, 며느리와 민준이 단둘만 방에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가 민준이의 숙제를 봐주겠다며 아이를 공부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핑계로 주방에 서서 그 방문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저는 슬그머니 민준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방에는 제가 예전에 사주었던 곰 인형 하나가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의 등을 가르고 그 안에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시 바느질을 꼼꼼히 했습니다. 마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첩보원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매듭을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달칵하고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방에서 뭐 하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늘과 실을 숨기고는 태어난 척 곰 인형의 귀를 만지작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아, 우리 강아지 방이 좀 어지러운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녀석 귀 한쪽이 다 뜯어졌길래 좀 꿰매주려고.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제 얼굴이 굳어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제 얼굴과 곰 인형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듯 그러셨구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하고는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위기를 넘기고 한숨을 돌린 저는 방을 나서려다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며느리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은 켜진 채였고 거기에는 며느리가 늘 자랑하던 인터넷 사진첩 같은 것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화면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온통 행복과 과시로 가득 찬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는 가족 사진,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며느리의 독사진, 그리고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억지로 웃고 있는 민준이의 사진까지. 행복한 우리 가족, 아들 맘그램, 완벽한 일상, 그 가증스러운 단어들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다른 게시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대학 동창이라는 여자가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유럽의 멋진 휴양지에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달린 며느리의 댓글이 제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미야, 너무 부럽다. 넌 어쩜 사는 게 그렇게 완벽하니? 내 남편은 사업도 잘 된다면서? 나는 이게 뭐니 사는 게 전쟁이다. 전쟁이야. 그리고 그 뒤에 붙은 우는 모양의 이모티콘. 저는 그 짧은 글에서 며느리가 그동안 감춰왔던 시커먼 속내를 보았습니다. 열등감, 질투,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불만. 그래, 바로 저거였구나.
저 아이는 자신의 불행을,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존재인 제 손주에게 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며느리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동시에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상기시키는 끔찍한 증거물이기도 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 아이가 왜 그토록 완벽한 엄마 행세에 집착했는지, 왜 민준이의 작은 실수 하나에 그토록 광적으로 분노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동정심도 연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 분노는 더욱 차갑게 타올랐습니다. 내가 불행한 것이 내 손주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괴물이 된 이유 따위는 내게 조금도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내가 감히 내 금지옥엽 손주를 건드렸다는 사실뿐이다. 저는 모든 것을 끝낸 뒤 조용히 아들네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이제 칼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제 사랑스러운 손주의 낡은 곰 인형은 이제 저 악마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어 조용히 그 심장부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악마가 제 스스로 무덤을 팔 때까지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제가 시작한 이 끔찍한 전쟁의 다음 단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제 심장은 조각조각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살갑게 며느리를 대하고 더 자주 웃었습니다. 그럴수록 며느리의 경계심은 허물어졌고 그 아이의 본 모습은 제 예상대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곰 인형 안에 숨겨진 작은 귀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저는 민준이 방에 들어가 곰 인형 속 녹음기를 꺼내왔고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 안에 담긴 지옥의 소리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작은 기계 속에는 차마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소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숙제 검사하자며 아이의 방문을 닫고 들어온 뒤에 시작되는 지옥의 소리들. 이것도 문제라고 틀려. 넌 정말 머리에 뭐가 든 거니? 하며 책으로 아이 머리를 툭툭 치는 소리. 아이가 물을 마시다 컵을 엎지르자 하는 집마다 재수없게 라며 고함을 치는 소리.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아이의 흐느낌과 함께 들려오는 둔탁한 폭행의 소리까지. 저는 그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단 한 번도 중간에 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주가 흘린 피눈물이었고 저 악마의 죄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제 휴대폰에 옮겨 담고 차곡차곡 칼날을 갈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제 편이 되어줄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같이 장사를 하며 동고동락했던 제 오랜 친구 영자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억척스럽게 아들 둘을 키워낸 저보다 더 맵고 독한 인생을 살아온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장사를 접고 조용한 동네에서 작은 밥집을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몇 년 만에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정순이. 어머, 정순이 아니야. 이게 몇 년 만이니?
잘 지냈어? 아들 사업은 잘 되고, 며느리는 여전히 너한테 잘하고, 친구의 반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정순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저는 울음을 그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주간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두 얼굴, 옥상에서의 끔찍한 광경, 그리고 녹음기에 담긴 그 지옥 같은 소리들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친구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아, 지금 당장 나한테 와. 아니, 내가 너한테 갈게. 주소 찍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친구 영자가 씩씩거리며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친구는 제 초췌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기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제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부터 우는 건 저 나쁜 년 하나로 좋게. 너는 이제부터 독해져야 해. 알았어? 저는 친구에게 그동안 모아두었던 녹음 파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파일을 다 들은 친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년,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당장 쫓아가서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놔도 시원찮을 년. 친구가 저 대신 욕을 하고 분노해주자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친구는 잠시 분을 사귀더니 이내 결심한 듯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순아, 내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저런 교활한 년들은 변호사 사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할 거야. 우리는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일단 너랑 민준이가 머물 곳부터 마련하자. 내 가게 2층에 방이 하나 비어 있어. 당분간 거기서 지내. 내가 다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친구의 그 한마디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내 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영자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믿을 만한 변호사를 알아봐 주었고, 저는 영자의 가게 2층을 민준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아늑한 보금자리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침대와 책상을 들여놓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공룡 그림이 그려진 이불도 새로 샀습니다. 그 방을 꾸미는 동안 저는 잠시나마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싸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상처 입은 내 손주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준이를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데리고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후 민준이의 생일이라는 핑계를 대고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이 잠시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민준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좀 봐.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민준아, 이제부터 할머니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저는 아이의 작은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아이가 가장 아끼는 로봇 장난감과 낡은 그림책, 그리고 제가 예전에 떠주었던 목도리를 차곡차곡 챙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해? 민준아, 우리 여행 갈까? 할머니랑 둘이서만 아주 멀리 아무도 없는 곳으로.
제 말에 민준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제 의도를 어렴풋이 눈치챈 듯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이건 너랑 나 우리 둘만의 비밀 여행이야.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아이의 작은 두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믿지? 할머니가 이제 다시는 너 무서운 곳에 혼자 두지 않을게.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제 진심이 전해졌던 걸까요?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손주 역시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아이의 가방 지퍼를 닫으며 마지막 결전의 날을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출근하고 없는 그 시간을 이용해 아이를 데리고 이곳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저는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곰 인형의 등을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 작은 병정은 마지막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민준아, 내일 아침이야. 늦잠 자면 안 돼. 저는 아이에게 나지막이 속삭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제 두려움보다 더 큰 내 손주를 지켜야만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들지 않고 내일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정신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맑았습니다. 저는 동이 트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제 곁에는 제 오랜 친구 영자가 마치 전쟁터에 함께 나서는 전우처럼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아이의 세상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들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차를 출발시킬 수 있게. 알았다. 정순아, 걱정하지 마. 전현이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당장 달려 올라가서 그년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테니. 친구의 그 맵싸한 한마디가 제게는 100마디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출근했는지 보이지 않았고 민준이 혼자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제의 약속을 잊지 않은 듯 작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아이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지만 이내 현관문 쪽을 힐끔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가자. 저는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우리는 마치 도망이라도 치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안의 계단을 내려와 현관문 앞에 설 때까지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무언가를 놓고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담장 너머로 이웃이라도 우리를 보고 말을 걸지는 않을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작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서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자의 차에 올라타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새장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내 작은 새는 다시는 그 끔찍한 새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었습니다. 상담실에 마주 앉은 젊은 상담사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의 노파심 정도로 제 이야기를 듣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품에서 그 작은 녹음기와 휴대폰을 꺼내 그 안에 담긴 지옥의 소리들을 들려주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님, 이건 정말. 상담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상담사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언제부터 자신을 때렸는지, 주로 어디를 맞았는지,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제 심장을 칼로 저미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차마 아이에게 묻지 못했던 그 끔찍한 시간들을 아이는 담담하게, 하지만 온몸을 떨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술을 마친 우리는 상담사와 동행하여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라는 곳은 제 평생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공기,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의 경찰관들. 모든 것이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지만 저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저는 오늘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그리고 저 악마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담당 형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갈 무렵 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드님과 며느님을 불러서 대질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뛰어온 아들과 며느리가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저와 민준이를 발견한 아들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며느리의 얼굴은 싸늘한 분노로 순식간에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말도 없이 애를 데리고 와서 이런 데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아들이 제게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무시한 채 민준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팔을 잡아 끌려 했습니다. 김민준, 너 이리 와. 엄마랑 집에 가자. 어서. 그 순간 제가 아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내 더러운 손, 내 손주에게서 당장 치워라. 제 목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내가 그동안 내 손주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입으로 직접 말해보거라.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때리고 어떤 욕설을 퍼부었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말해보란 말이다. 제 고함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그 완벽한 가면을 꺼내 썼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억울해. 어머님이 요즘 나를 계속 오해하시는 것 같더니 기어이 이런 짓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내가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때려, 여보. 나 좀 믿어줘. 응? 아들은 그 가증스러운 눈물에 또다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조사실 안의 스피커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문제라고 틀려?
넌 정말 머리에 뭐가 든 거니? 며느리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스피커에서는 계속해서 그녀가 민준이에게 퍼부었던 온갖 폭언과 욕설, 그리고 아이를 때리는 그 끔찍한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피커와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사실이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니야. 저건 다 오해야 하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내 인생은 훨씬 나았을 거야 하는 자신의 목소리 앞에서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녹음이 끝나고 조사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며느리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증오에 찬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다 망쳤어.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끼어들어.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은 완벽했다고. 그때였습니다.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만 있던 제 친구 영자가 성큼성큼 며느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조사실 안을 울렸습니다. 이 미친년아, 내가 지금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내년이 사람이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그딴 짓을 해놓고도 내년 주둥이에서 그딴 말이 나와. 그리고 영자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이제 내가 말해. 내가 저것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다 해버려. 저는 천천히 울고 있는 아들과 뺨을 붙잡고 저를 노려보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안에 있던 모든 분노와 슬픔을 담아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손주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의 가정을 내 손으로 무너뜨렸다. 평생 나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해도 좋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똑똑히 기억하거라. 너희는 부모가 될 자격도 인간이 될 자격도 없는 짐승들이었다는 것을.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조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의 절규와 며느리의 악다구니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쪽에는 시커먼 구멍이 뚫린 듯한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내 손주를 구하기 위해 내 아들을 불행하게 만든 내가 정말 잘한 것일까? 그 질문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가웠던 밤바람처럼 제 마음을 아프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의 세상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아들은 직장에 사표를 내고 폐인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은 그렇게 세상의 법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 영자의 가게 2층에 마련한 작은 방에서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고 저녁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온전히 우리 둘만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시커먼 구멍은 좀처럼 메워지질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것일까? 내 아들의 인생을
그 가정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면서까지 내 손주 하나를 구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아들의 처절했던 통곡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며느리의 그 증오에 찬 눈빛이 악몽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답없는 질문들 속에서 홀로 뒤척여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내 손주를 구했다는 자기만족에 빠져 내 아들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이기적인 어미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그런 죄책감이 독버섯처럼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영자가 조용히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친구는 말없이 술상 하나를 차려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정순아, 그만해라. 뭐가? 내 탓하는 거 그만하라고.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아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해낸 거야. 그런데 왜 내가 죄인처럼 이러고 있어? 영자야. 나는 내 아들을 버렸어. 내 손으로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쳐버렸다고. 망쳐? 웃기지 마. 망가진 건 진작부터였어. 골마 터지기 직전인 상처를 내가 터뜨려준 것뿐이야. 물론 아프겠지. 살점이 찢겨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겠지. 하지만 그대로 뒀으면 언젠가는 팔다리를 잘라내야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너는 의사 역할을 한 거야. 가장 아픈 곳을 도려낸 아주 용감한 의사. 친구의 그 투박한 위로에 굳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의사였다. 내 아들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가장 아픈 환부를 도려낸 것뿐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잠깐만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영자에게 잠시 맡기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몇 주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반듯하고 멀끔하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몰랐고 제 아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완벽한 모습만 믿었고 제 가정이 완벽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신호를 보냈을 때 제가 그때 어머니의 말을 한 번이라도 귀담아 들었더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아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그저 묵묵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무지와 오만이 제 아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저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숙여 아들의 어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아들아. 용서는 내가 나에게 구할 것이 아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저 하늘 아래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내 아들 민준이다. 저는 품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내 죄를 씻어라. 변호사를 사서 내 아내의 형량을 줄여달라는 말이 아니다. 그 돈으로 내 아내가 왜 그렇게 괴물이 되어야만 했는지 그 상처를 보듬고 치료해줘라. 그리고 너 또한 내 상처를 치료해라. 그것이 내가 민준이에게 그리고 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아들은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제게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와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자 민준이가 저를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 나 보고 싶었어. 저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얼음덩어리마저 녹여주었습니다. 그래, 이것이면 되었다. 내가 지킨 것이 바로 이것인데, 내가 되찾은 것이 바로 이 따스함인데, 무엇을 더 후회하고 무엇을 더 아파한단 말인가. 그날 이후 민준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제게 시시콜콜한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부짖는 날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가 그리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만이, 그리고 시간만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햇살 좋은 봄날,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동네 언덕에 올랐습니다.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들과 지저귀는 새소리, 그리고 따스한 봄바람. 모든 것이 새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저기 좀 봐. 봄이 왔네. 응, 할머니. 따뜻하다. 아이는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의 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이 아이의 세상이 되어주고 이 아이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눈부신 선물이니까요. 하늘은 제 인생의 가장 늦은 봄날을 그렇게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랑이 가장 어두운 지옥의 문을 어떻게 부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거짓된 평화보다 훨씬 더 큰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옥상의 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정순 씨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용기라는 것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용기 있는 선택은 사랑하는 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잠들어 있던 작은 용기를 깨우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든든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